어머니, 저를 낳으신 게 그리 큰 죄였습니까? 마당 한복판에 선 만석의 어깨에는 새벽서리가 얹힌 지게처럼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다 만 손에는 피가 맺혔고 그의 눈빛은 오래 물에 잠긴 바위처럼 말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길래 노모는 방문턱에 앉아 마른 입술을 한 번 훔쳤습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살아나 무서운 게다. 그 한마디에 만석의 손에서 장작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미움받는다 여겼던 첫째 아들과 평생 첫째를 볼 때마다 가슴 속 저승문 앞에 선듯 떨었던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한 마당에서 잠을 자도 사람 마음 하나 알기까지는 어찌 그리 먼 길을 돌아야 하는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이 늦은 밤 이야기 한 자락이 여러분 댁 문풍지 사이로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묵은 원망과 더 오래 숨은 사랑이 맞부딪힌 어느 산골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땅 어느 끝자락 충청도 깊은 산자락 아래 밤실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봄이면 감나무 꽃이 눈처럼 떨어지고 가을이면 지붕 낮은 초가마다 누런 호박이 굴러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이 곧 넉넉한 살림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이 높으면 그늘도 깊다 했듯 밤실골 사람들의 밥그릇에는 늘 보리알이 더 많고 쌀알은 손님처럼 드물었습니다. 그 마을 끝 돌담이 반쯤 무너진 초가에 길래라는 노모가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길쌈도 잘하고 손맛도 좋아 잔치집마다 불려다녔다지만 이제는 손마디가 말라 굽은 고추꼭지처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봄가뭄이 심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세 아들과 빈문서 몇 장, 그리고 비 오는 날마다 새는 지붕뿐이었습니다. 집안을 바치고 선 아들은 만석이었습니다. 이름은 만석이라 하였으나 그가 가져본 곡식은 한 섬도 마음 편히 제 것이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6의 아버지 상복을 입고부터 그는 어린 동생 둘의 아비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남의 논에 물꼬를 보러 갔고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했으며 밤에는 해진 멍석 위에 앉아 집신을 삼았습니다. 남들은 젊은 피가 뜨거울 나이에 혼담도 오가고 장터 구경도 다녔지만 만석의 발길은 늘 우물가와 밭고랑 아궁이 앞을 맴돌았습니다. 도 아껴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웃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손끝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복은 말이 빠르고 눈이 밝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터 구경만 가면 물건값 흥정하는 어른들 틈에 끼어들어 제법 그럴듯한 말을 보탰습니다. 만석은 그런 동생을 보고 저 아이는 흙보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밭 한 귀퉁이를 저당 잡혀 만든 돈 몇 냥을 쥐어주며 읍내 포목전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다. 셋째 길상은 어머니 품에서 오래 자란 막내였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핑계도 있었고 길래 노모가 유독 막내만 보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주는 탓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것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하나쯤은 웃는 얼굴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굴뚝에 연기 끊긴 집도 아이 웃음소리가 나면 아직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고마운 일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읍내에서 장사를 배우고 장가를 들자
그 입에서 조금씩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남긴 논문서는 아직도 형님 방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 대신 낯을 갈았습니다. 쇠가 돌에 닿는 소리가 서늘하게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집안 장잔이 형님이 맡아두는 건 알지요. 허나 우리도 이제 처자식이 있습니다. 만복의 말은 공손했으나 끝이 뾰족했습니다. 밤송이 가시의 손등을 스친 듯 듣는 사람 마음에 작고 따가운 자국을 남겼습니다. 만석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되면 나눌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안 된다. 이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읍내 포목전 뒤쪽 주막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밤실골 만석이가 아버지 논문서를 움켜쥐고 동생들 몫을 내주지 않는다더라. 어머니를 핑계로 삼아 제 배만 불리려 한다더라. 말은 참새처럼 가벼워도 남의 처마에 앉으면 흔적을 남기고 날아갑니다. 소문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속삭이던 말이 어느새 마을 우물가에 내려앉고 장터 국밥집 아궁이 앞에서 부풀고 결국 길래 노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길래 노모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산에서 나무를 지고 돌아오자 노모는 마루 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우들이 이제 제 살림을 한다. 압니다. 논문서 내주어라.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식으며 설이 밟은 갈대처럼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게냐? 어머니 계신 동안에는 그 논이 어머니 밥입니다. 노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식은 가마솥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메말랐습니다. 내 밥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쥐고 싶은 것이겠지.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보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믿지 않으시냐고, 제가 언제 제 배 먼저 채운 적 있느냐고, 동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굶었는지 아시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목젖 아래서 엉킨 칠덩굴처럼 걸렸습니다. 그는 그저 지게끈을 풀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소자는 어머니 굶기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더 듣기 싫다. 노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살짝 떨렸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새끼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장작 가시에 찔린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서운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래 노모는 예전부터 만석에게 유독 차가웠습니다. 둘째가 장사 미천을 달라 하면 없는 살림에도 장독 뒤에 감춰 둔 동전을 꺼냈고 막내가 병이 났다 하면 밤새 이마를 짚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기침을 해도 노모는 뜨거운 물 한 그릇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고등어 반 토막이 생기면 막내 앞에 놓이고 된장국 건더기가 많으면 둘째 밥그릇에 얹혔습니다. 만석 앞에는 늘 국물과 시래기 몇 줄기가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원래 내놓은 자식처럼 키우는 법이요. 장자는 돌처럼 단단해야 집을 바치지.
하지만 돌도 오래 비 맞으면 이끼가 끼고 바위도 속으로는 금이 갑니다. 만석은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굴었지만 밤이면 부엌에 혼자 앉아 식은 솥바닥을 긁었습니다. 밥알 몇 개가 숟가락에 걸리면 그것을 입에 넣고 오래 씹었습니다. 단맛이 나서가 아니라 씹고 있는 동안에는 서운함도 조금 늦게 내려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젊은 여인이었을 테고, 가난과 병든 남편과 빚쟁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지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문 앞에 제가 서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문 밖에도 들지 못한 자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낚끝처럼 살갗을 스치고 우물물은 아침마다 얇은 얼음을 뒤집었었습니다. 만석은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 방 앞에 따뜻한 물 한 바가지를 놓았습니다. 길래 노모는 그것이 첫째가 놓은 줄 알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일부러 물바가지를 밀어 엎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 하라더냐. 늙으니 아직 제 손으로 물 떠 마신다. 만석은 엎어진 물을 말없이 훔쳤습니다. 마루 아래 흙이 젖고 찬김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날이 차서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나 챙겨라. 그 말은 짧았으나 오래 남았습니다. 만석은 물걸레를 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마른 지렁이처럼 도드라졌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비친 첫째의 굽은 등을 보는 순간 길래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돌아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베개는 오래된 무명천으로 만든 것이었고 한쪽 귀퉁이는 유난히 두껍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베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래 노모는 그 베개만큼은 누구 손도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빨래를 하겠다 해도 소리를 높였고, 막내가 장난삼아 베고 누우려 해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어머니, 낡아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도 내 것이다. 노모의 말에 길상은 어깨를 움츠리고 물러났습니다. 막내에게조차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설을 앞둔 어느 날, 둘째 만복이 아내와 함께 밤 실골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마른 명태 2마리와 엿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배 겸 어머니 문안을 온 것이었으나 속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장사 밑천을 크게 날린 만복은 급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형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말해둔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길래 노모의 방에는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막내 길상도 읍내 처가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화로에는 숯불이 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숯불 위로 올라오는 연기가 얇은 안개처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형님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버지 남긴 논이 넓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3형제가 나누어야지요. 길상도 눈치를 보다가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처가에 얹혀 사는 꼴이라 말이 아닙니다. 형님, 저도 이제 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석은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을 둘러보지도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길래 노모는 아랫목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길상은 흠칫했고 만복의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만복은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말은 꼭 어머니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만석의 손가락이 장부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작게 구겨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니 핑계를 대고 돌아가시면 장자 핑계를 대겠지요. 말 한마디가 호미 끝처럼 방바닥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지친 기색이 먼저 비쳤습니다. 만보가, 예, 형님. 내가 읍내로 나갈 때 내 신발값은 누가 냈느냐? 만복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왜 하십니까? 길상이 약값은 누가 냈느냐? 어머니, 겨울 속옷은 누가 샀느냐? 아버지 빚은 누가 갚았느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이 곧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만복의 얼굴은 부끄러움보다 억울함으로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지금 당장 비어있는 제 곳간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복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지금 그걸 빌미로 우리 몫을 쥐겠다는 겁니까? 만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아야 서로의 마음만 더 벼랑 끝으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길래 노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만석아. 예, 어머니. 문서 내놓아라.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들이 재촉할 때보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물에 젖은 솜처럼 가슴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말이었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내 말도 거역하느냐. 이 일만은 그리 못합니다. 노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베개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베개 귀퉁이에 든 단단한 무엇인가가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길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자라 그리 세냐.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자라서 센 것이 아닙니다. 장자라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 말에 노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회한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길래는 끝내 그 마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말만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 닮아 고집만 남았구나. 만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만석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 어미와 동생들을 부탁한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만석은 평생을 움직였습니다. 장터에서 혼담이 들어와도 물렸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 멀리 가자는 권유도 뿌리쳤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 유언이라는 지게를 등에 진 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산길이었습니다. 그 밤 형제들은 끝내 문서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마당을 나서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께 어머니도 지셨으니 우리는 더 말할 게 없겠지요. 길상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미안하다 말하지도 어머니에게 조심하시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돌담 사이를 지나며 길게 울었습니다. 그 뒤로 길래 노모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없다 하더니 며칠 뒤에는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의원을 부르려 했으나 노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늙은 몸에 무슨 의원이냐. 돈 아껴라. 돈보다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뜻도 싫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노모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만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장터에 나가 마른 대추와 생강을 사왔습니다. 살림은 점점 더 기울었습니다. 헛간에 쌓아둔 장작은 줄고 쌀독 바닥은 멍석처럼 훤히 드러났습니다. 만석의 아내 덕임은 그런 남편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덕임은 30 중반에 만석에게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혼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신방 대신 새는 방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곧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고 남편이 말없이 산길을 오가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두었습니다. 어느 밤 덕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도련님들께 조금 도와달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석은 약탕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도 살림이 있다. 우리도 살림입니다. 덕임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얼굴은 지친 연꽃잎처럼 고요히 시들어 보였습니다. 만석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내가 첫째라 그렇소. 첫째도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만석은 약탕관 뚜껑을 덮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이라 불러준 것이 너무 오랜만인 듯했습니다. 그는 덕임을 보지 못하고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장작불은 작게 타올랐다가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길래 노모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낮에는 갑자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아이 데려오지 마라. 내 죄가 아니다. 아니, 내 죄다. 덕임은 놀라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이 방으로 들어서자 노모는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의 소매를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만석이 손을 잡자 노모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그 말에 덕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중 헛소리라 해도 너무 모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이불을 다시 덮어 주었습니다. 노모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집에서 약초만 다려 먹일 수 없었습니다. 읍내 넘어 고갯마루를 지나면 이름난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로는 반나절 거리라 했지만 늙은 어머니를 업고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릴 길이었습니다. 눈이 녹다 얼어 산 길은 미끄러웠고 고개 너머에는 아직 찬바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곧 사람을 보내 만복과 길상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둘째 만복은 장터 일이 급하다며 사람만 보냈고 셋째 길상은 처가 어른 제사가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은 공손했으나 정작 어머니를 업을 어깨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전가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소미불로 어머니를 감싸고 포대기로 제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길래 노모는 정신이 반쯤 흐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려라. 내 등에 업힐 몸 아니다. 어머니가 가벼워서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든 몸도 업고 일어서면 한 생의 무게가 됩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무릎이 한 번 꺾였으나 곧 다시 섰습니다. 산길 중턱에 이르렀을 때 노모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만석아. 예, 어머니. 너는 왜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만석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칼끝 같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 바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멀리 산 아래 밤실골 초가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연기 한 줄기가 굴뚝에서 올라가다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어찌 버립니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있다. 만석의 등골이 굳었습니다. 병중에 헛말 마십시오. 헛말이면 좋겠다. 노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산길 위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나무 껍질 사이에서 조금씩 벗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읍내 의원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노모의 맥을 짚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약재 서랍을 열었다 닫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오래 마음에 맺힌 것이 병을 키운 듯합니다. 만석은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의 병이면 약을 쓰면 되지만 마음의 병은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의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살린다 죽인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늦기 전에 노모께서 풀어야 할 말이 있으신 듯합니다. 만석은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원은 값을 깎아 주었지만 그래도 만석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묶어둔 작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덕임이 몰래 넣어준 은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의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약값으로 받아주십시오. 의원은 비녀와 만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부인의 물건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 물건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날 밤 만석은 의원 집 헛간에서 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자신은 문 밖에 앉아 졸았습니다. 새벽녘 노모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첫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등은 익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무지개를 치던 등, 동생을 업고 논두렁을 걷던 등, 아버지 관을 따라가며 흔들리던 등. 길래 노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래 밖에 세워두었구나. 목소리는 작아 만석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손을 뻗으려다 거두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습니다. 사흘 뒤 만석은 어머니를 다시 업고 밤실골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인 덕인지 노모의 숨은 조금 안정되었으나 얼굴빛은 여전히 누런 한지처럼 얇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덕임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 그 다음 남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포대기 끈이 파고든 자리에 살갗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깨가 이게 무엇입니까? 별것 아니요. 덕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따뜻한 물을 떠왔고 젖은 수건으로 만석의 어깨를 닦았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픈 줄 몰랐던 곳이 남의 손에 닿자 비로소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낡은 논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문서 귀퉁이는 닳아 있었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듯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재산이라기보다 멍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펼쳐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이 급히 방문을 열자 길래 노모가 베개를 끌어안은 채 몸을 일으키려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베개의 낡은 귀퉁이가 터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접힌 서찰 하나와 오래된 노비녀 하나가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녀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제삿날 어머니가 혼자 꺼내보다가 황급히 감추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서찰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에게 이 어미가 죽기 전에 남겨야 할 말. 만석은 서찰을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길래 노모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서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덕임이 등잔을 들고 들어왔고 불빛은 마루 위의 글씨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노모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보지 마라. 만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제게 남긴 글을 제가 보면 안 됩니까? 길래 노모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타는 소리만 작게 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른 낙엽 밟는 소리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미움이라 믿었던 세월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찰의 첫머리에는 만석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죽은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옥동이었습니다. 만석은 서찰 첫머리에 적힌 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옥동.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안 제사상에서도 어머니의 옛 이야기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말 속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이름이 어찌 된 일인지 방 안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고 벽에 비친 길래 노모의 그림자가 늙은 소나무처럼 굽어졌습니다. 어머니, 옥동이가 누구입니까? 길래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터진 베개 조각을 움켜쥔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만석은 서찰을 더 펼치려 했으나 노모가 마른 손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읽지 마라. 그건 내가 죽은 뒤에나 읽어야 할 글이었다. 제가 죽은 뒤에 어찌 제가 읽습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참던 사람의 목소리에 금이 가면 그 소리는 큰 고함보다 더 사람 마음을 흔드는 법입니다. 덕임은 방 한쪽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도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오래 묵은 상처가 막 벌어지는 참이었습니다. 섣불리 손을 대면 피가 더 번질 것 같았습니다.
길래 노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먼지를 털어 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동이는 내 위로 먼저 왔다가 간 아이였다. 만석의 손에서 서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낮게 울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제 위로 아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대체 무엇인가? 평생 장자로 살았고, 장자라서 참고, 장자라서 버티고, 장자라서 울지도 못했는데, 그 이름 앞에서 제 삶의 기둥 하나가 삐걱였습니다. 길래는 만석의 마음을 짐작한 듯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받은 장자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 아비도 나도 세상도 너를 장자로 세웠다. 다만 내 마음 속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묻은 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 아이가 제 형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새 해를 살았다. 길래의 목소리는 얇은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잡아당겨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옥동이는 길래가 처자이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마을길을 오가며 자랑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으나 처자의 울음소리만은 부잣집 풍악보다 더 기뻤습니다. 길래도 그 아이만 보면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장터에 나가 있었고 길래는 어린 옥동이를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빚쟁이들은 곡식독을 뒤지고 솥뚜껑을 열고 이불장까지 들추었습니다. 길래가 막아서자 그들은 그녀를 밀쳤습니다. 큰 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으나 가난한 집 여인의 자존심은 이미 멍석처럼 짓밟혔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옥동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길래는 아이 입을 손으로 막고 뒤란으로 숨었습니다. 그때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이었습니다. 하늘이 하얀 재를 뿌리듯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뒤주 곁에 숨겼다.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노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오래 머물렀다. 나는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들킬까봐 그저 숨만 죽이고 있었다.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 뒤를 짐작했습니다. 짐작하고 싶지 않았으나 겨울밤의 차가운 땅과 어린아이의 작은 숨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슬픔이 우물 밑 검은 물처럼 깊어졌습니다. 그 아이는요. 길래 노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는 이미 차갑더라.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말은 병중의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래전 죽은 아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길래 노모는 평생 그 죽음을 제 손으로 만든 죄라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 비녀는 무엇입니까? 만석이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비녀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닌 낡은 놋비녀였습니다. 그러나 손때가 곱게 묻어 있었고 끝에는 작은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동이 돌날에 내 아버지가 사준 것이다. 팔아서 빚을 갚자 해도 차마 못 팔았다. 그 아이에게 남은 것이 그것뿐이라. 길래는 손을 뻗어 비녀를 끌어안듯 품에 넣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늘이 다시 아들을 보냈다 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보며 살았다. 그런데 나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옥동이가 생각났다.
내가 울면 그 아이 울음소리 같았고, 내가 웃으면 내가 빼앗은 웃음 같았다. 그래서 너를 품에 안지 못했다. 만석은 그제야 어린 시절의 빈자리를 떠올렸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어머니는 멀찍이 서 된장만 내밀었습니다. 밤에 무서워 울어도 어머니 품 대신 아버지의 거친 손이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 품을 열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를 잃은 죄책감이 다른 아이를 밀어낸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만석의 서운함을 다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상처는 사연을 안다고 단번에 아물지 않습니다. 낫에 베인 자국도 살이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모는 늙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어머니가 이제는 무너진 돌담 아래 앉은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내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길래 노모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서찰의 다음 이야기를 직접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동이가 죽은 뒤 길래는 한동안 넋을 놓고 살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뜸을 들이는 것을 잊었고 빨래를 하다 냇가에 주저앉아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아이가 묻힌 산기슭에 돌 하나를 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슬픔에게 오래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노는 저당 잡혔으며 남편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그 뒤 만석이 태어났습니다. 길래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제 손이 아이의 숨을 또 막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젖을 물릴 때도 눈을 감았고 아이가 품을 파고들면 몸이 굳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어머니의 품을 알아서 멀리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서 멀어졌겠습니까? 그저 품을 얻지 못하면 울음도 줄어드는 법입니다. 내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내게 말했다. 만석이는 내 죄가 아니니 품어주라고. 길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울음을 참고 살았으나 이제 참을 힘마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했다. 내가 가까이 오면 옥동이를 묻은 흙냄새가 났다. 내가 장작을 패면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만큼 컸겠구나 싶었다. 내가 동생들을 업으면 내가 업어주지 못한 아이가 떠올랐다. 만석은 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이 손으로 그는 동생들을 키웠고 어머니 방 앞에 물을 놓았고 아버지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머니에게는 죽은 아이의 그림자를 불러오는 손이었다니 마음이 아궁이 속채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누구의 아들로 산 겁니까? 그 한마디는 원망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길을 걸은 사람이 갈림길 앞에서 비로소 제 이름을 묻는 소리였습니다. 길래 노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못난 마음이 밀어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만석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낡았고 글씨는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길래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적어둔 말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석에게 된장국 건더기를 주지 못했다. 주려다 손이 굳었다. 오늘은 만석이 비를 맞고 들어왔는데 마른 옷을 내주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어찌 이리 못났는가. 오늘은 만석이 장터에서 사온 엿을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제 입에는 넣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아 다행이다. 만석은 글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서찰 속 어머니는 그가 알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모질었으나 글 속에서는 매일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가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라고만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때때로 맑은 물과 흙탕물이 한 그릇에 담긴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덕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찰을 왜 베개 속에 숨기셨습니까? 길레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죽기 전에 말할 용기가 없으면 죽은 뒤라도 알게 하려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못 보게 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내 입으로는 차마 들을 수 없어서. 길레는 만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날의 상처와 오늘의 충격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긴 세월을 첫째에게 짐처럼 얹혀 놓았는지 보았습니다. 자신은 죄책감 때문에 그를 밀어냈고 그는 밀려난 자리에서 오히려 집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래밭에 물을 부어도 꽃은 피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모래 위에서도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때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덕임이 문을 열자 둘째 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늦게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뒤에는 셋째 길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펼쳐진 서찰과 비녀, 그리고 굳은 얼굴의 형을 보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복이 물었습니다. 길레 노모는 처음으로 둘째와 셋째를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잘 왔다. 너희도 들어라. 만석은 서찰을 접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그러나 길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숨을 일이 아니다. 숨은 세월만큼 내가 대신 맞았다. 방 안에 들어선 만복과 길상은 영문도 모른 채 앉았습니다. 길레 노모는 오래전 옥동이의 일을 다시 말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 했으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처음에는 놀라기만 했고 뒤로 갈수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무뚝뚝한 형이라 여긴 만석이 사실은 어머니가 밀어낸 자리에서 집안의 빈품을 대신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방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논문서 이야기는 따로 봐야 합니다. 덕임은 놀라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상도 형의 옆구리를 슬쩍 쳤지만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여전히 제 사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은 알겠습니다. 형님 고생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허나 제 처자식도 굶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남긴 논이면 삼형제의 몫이 아닙니까?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레 노모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만복이 악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사람 마음을 자꾸 좁은 항아리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하늘도 작아 보입니다. 만복은 지금 제 집 곳간과 빚쟁이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때 만석이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래, 오늘 보자. 그는 장부와 논문서를 방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접어둔 종이 몇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후 갚은 빚의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해 어느 장터에서 구워온 돈, 어느 집에 잡힌 논값, 병든 아버지, 약값, 둘째 장사 미천, 셋째 혼례 때 보탠 쌀과 무명. 하나하나 만석의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만복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빚과 집안 지출이다. 왜 이런 걸 이제야 꺼내십니까? 꺼내면 너희가 빚을 진 마음으로 살까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논을 세 몫으로 나누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논에서 나는 곡식의 절반은 노모 봉양에 쓰고 나머지를 3형제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후에는 남은 논을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만복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님은 이미 나누려 하셨습니까? 그랬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석은 피곤한 얼굴로 동생을 보았습니다. 말하면 지켜질 줄 알았느냐? 어머니 밥이 먼저라는 말을 너희가 그때 들었겠느냐? 그 말에 길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의 손가락이 바지자락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늦은 노을처럼 번졌습니다. 만복은 장부를 집어 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잊고 지낸 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읍내 포목전 첫 해의 겨울, 만복이 열병으로 누웠을 때 약값을 댄 사람도 형이었습니다. 장사 미천을 잃고도 어머니에게 혼날까 숨겼던 돈도 형이 메웠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 쳤던 자기 몫이라는 말 뒤에는 형의 굶은 끼니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다는 말 뒤에는 형이 산 길을 오가며 캔 약초가 있었습니다. 혼례 때 처가에 체면을 세우려 빌린 쌀도 형이 갚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면 빚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길래 노모는 장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르게 사랑한 줄 알았다. 아니, 막내와 둘째에게는 마음을 주고 첫째에게는 짐을 주었다. 너희도 그 짐 위에 발을 얹고 컸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고착한 결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만복은 장부를 덮고도 아직 망설였습니다. 그의 집 빚은 현실이었고 아이들 배고픔도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마음을 찌르지만 가난은 배를 찌릅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길래 노모는 지쳐 잠들었고 만복과 길상은 돌아가지 못한 채 사랑방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형에게 미안한 마음과 제 몫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맷돌처럼 서로를 갈았습니다. 길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을 밀어낸 세월의 자신도 기대어 살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목을 눌렀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찰과 논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죄를 담고 있었고 하나는 자식들의 욕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종이는 얇았으나 그 무게는 지게 한가득 장작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길래 노모의 기침 소리가 길게 터졌습니다. 만석이 급히 들어가자 노모의 입가에 피가 비쳤습니다. 덕임이 놀라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길래는 만석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일 동리 어른들을 불러라. 어머니 몸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 그녀의 손은 약했지만 붙잡은 뜻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실골 마당에는 오래된 논문서와 낡은 베개, 그리고 세 아들을 향한 노모의 마지막 결심이 함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실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오려는지 산등성이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렸고 마을의 감나무 가지들은 앙상한 손가락처럼 허공을 짚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새벽부터 동리 어른과 서당 훈장, 가까운 친척 어른 두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덕임은 마당을 쓸고 방 안에 화로를 들이고 노모가 기대 앉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길래 노모는 몸을 일으키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덕임이 내민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낡은 노비녀를 꽂으려다 손이 떨리자 덕임이 조심스레 도왔습니다. 길래는 거울 대신 물그릇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속에서 젊은 날의 여인은 거의 사라졌지만 오늘만큼은 그 오래전 젊은 어미까지 함께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얘야. 길래가 덕임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니. 너도 그동안 많이 서러웠지. 덕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노모의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남편 등만 보고 살면 그 마음도 장작처럼 갈라진다. 내가 내게도 못할 짓을 했다. 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지 마라. 덮어둔 불씨가 더 오래 탄다. 그 말에 덕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은 어깨 위에 두루마기를 덮어주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긴 세월 처음으로 따뜻한 숨결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방에 모였습니다. 만석, 만복, 길상도 차례로 앉았습니다. 만복의 아내와 길상의 아내도 문가에 조심스레 자리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안일에 남을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겼을 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체면보다 진실이 먼저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체면이란 때로 낡은 멍석 같아서 더러운 것을 가리는 듯 하지만 그 밑에서 냄새를 키우기도 합니다. 동리 어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길래네 몸도 성치 않다 들었는데 무슨 일로 우리를 불렀소? 길래는 만석에게 눈짓했습니다. 만석은 장부와 논문서를 방 가운데 놓았습니다. 종이들이 펼쳐지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길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뒤 이 집은 첫째 만석이가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마음의 빛부터 밝히려 합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길상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길래는 옥동이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과하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제 겁이 처자이를 잃게 했고 그 죄책감으로 뒤에 태어난 만석을 밀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책감은 남이 괜찮다 말한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숨을 낮출 뿐입니다. 훈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겁에 지면 어리석은 일을 하오. 그러나 그 뒤의 세월까지 어리석게 산 것은 또 다른 죄요. 길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잡고 싶습니다. 길래는 만석이 10년 전 써 둔 분배 문서를 펼쳤습니다. 군장이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논에서 나는 소출의 절반을 봉양에 쓰고 나머지를 세 형제가 나누며 어머니 사후에는 논을 고르게 나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만석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 문서의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동리 어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첫째가 제 욕심을 부린 것이라 보기 어렵소.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길상은 작게 흐느꼈습니다. 만복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형님을 의심했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장터에서 도는 말도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말은 제가 흘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길래 노모의 눈이 만복에게 향했습니다. 만복은 더 숨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장사 미천이 막히고 빚쟁이가 찾아오니 형님이 문서를 쥐고 있다는 말로 제 처지를 변명했습니다. 형님이 욕심쟁이가 되어야 제가 덜 초라했습니다. 그 말은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입 밖에 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만복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늘 말재주가 좋았으나 이날만큼은 말이 짧고 투박했습니다. 길상이 뒤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형님 덕으로 살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형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만석은 두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어릴 적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리밥을 서로 더 먹겠다고 다투던 아이들, 비 오는 날 형의 품으로 파고들던 동생들, 장터 엿 하나에 웃던 얼굴들. 세월은 그 아이들을 각자의 살림과 욕심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몰라준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있다.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착한 것인 줄 알았다. 참으면 집안이 조용한 줄 알았다. 그런데 참은 말이 쌓여 돌담이 되었다. 그 돌담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보지 못했다. 길래 노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는 끝내 자기 탓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억울함마저 제 탓으로 돌리는 법입니다. 동리 어른들과 훈장은 논문서를 다시 정리하게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증참 아래 세 형제는 새 약속을 썼습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세 아들이 달마다 쌀과 땔감을 고르게 보태기로 했습니다. 논에서 나는 곡식은 먼저 노모의 약값과 생활비로 쓰고 남은 것은 사정에 맞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만복의 빚은 형제들이 함께 의논하되 더는 형의 몫을 빼앗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상도 처가 핑계로 빠지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었다고 마음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복의 아내는 불안한 얼굴이었고 길상의 아내도 제 살림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덕임 역시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씨앗과 같아 땅에 묻은 뒤에도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을 심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길래 노모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예. 내게 따로 줄 것이 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있다. 내가 받아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숨을 쉰다.
노모는 품에서 놋비녀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그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길레에게는 죽은 처자의 옥동이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었고, 만석에게는 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옥동이 돌날에 내 아버지가 사준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붙잡고 살았다. 그런데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무덤 곁에 너를 함께 묶어 두고 살았구나. 길레는 비녀를 덕임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라기야, 이것을 내가 간직해라. 죽은 아이의 한이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덕임은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언가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어머니 손이 제 머리 위에, 제 어깨 위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놋비녀보다 더 받고 싶었던 것은 그런 사소한 손길이었습니다. 길레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떨리는 손을 들어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만석은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평생 닿지 않았던 손이었기에 그 무게는 산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만복은 쌀 한 마를 지고 왔지만 마당에 내려놓고는 괜히 헛기침만 했습니다. 길상은 장작을 패겠다고 나섰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덕임에게 약초를 얻어붙였습니다. 만석은 그런 동생들을 보고도 칭찬하지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밥상에 앉을 때 숟가락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길레 노모는 병세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말처럼 몸보다 마음이 오래 곪은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 만석의 어린 시절을 물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내가 생일상을 차려주었더냐.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못 차려준 게다. 노모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지게 졌을 때도 나는 방 안에 있었지. 그랬을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부르면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길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베는 말은 꼭 날카로운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담담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히기도 합니다. 덕임은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길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야 한다. 내가 그 아이의 어린 날을 이제라도 들어야 한다. 그 뒤로 만석은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동생들이 울다 지쳐 잠든 뒤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던 일. 18배 장터에서 혼담이 들어왔으나 동생들 때문에 거절한 일. 막내 약값을 마련하려고 겨울산에서 나무하다가 발을 다쳐 한 달 내내 절뚝였던 일. 길레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손끝으로 이불깃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놓쳐버린 세월을 한 올 한 올 만져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만석이가 마을 어른들까지 불러 동생들을 망신 주었다더라. 길레 노모가 죽기 전에 정신이 흐려져 집안을 뒤집었다더라. 마른 갈대밭 바람처럼 이쪽 저쪽으로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이야기를 씹었습니다. 만복은 그 소문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을 헐뜯는 말로 제 마음을 달랬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자기 얼굴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포목전 주인과 손님들이 만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 독하다며 동생들 앞에서 장부를 흔들었다지. 만복은 처음으로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형님은 집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장터에서 크게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몇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복에게는 그것이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포목 한 피를 팔아 남긴 돈으로 약재를 샀고 밤 실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어린 시절 형의 등에 엎혀 이 길을 내려가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형의 등은 넓었고 자신은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엎고 누군가는 엎이는 줄 알았습니다. 길상도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그는 처가에 가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봉양은 제 일입니다. 형님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처가에서는 못마땅해 했지만 길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늦게나마 제 몫의 장작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아프고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지게는 접은 사람만이 무게를 압니다. 길상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형의 굽은 허리를 전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길래 노모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덕임이 달인 양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첫 봄비였습니다. 빗소리는 처마 밑에서 작은 여울처럼 이어졌습니다. 만석아, 내 아버지 무덤에 가고 싶다. 만석은 놀랐습니다. 몸이 아직 약하십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 더 늦으면 못 간다. 덕임이 말리려 했으나 길래의 뜻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어머니를 업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에게 가는 길보다 가까웠지만 마음은 더 멀었습니다. 산기슭에는 아버지 무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돌무더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돌무더기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옥동이의 무덤이었습니다. 길래 노모는 무덤 앞에 앉아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많이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대신 손으로 작은 돌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옥동아, 이 어미가 너무 오래 내 이름 뒤에 숨어 살았다. 만석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질투도 원망도 분노도 또렷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잃고 다른 아이까지 제대로 안지 못한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죽은 아이도 불쌍했고 살아남은 자신도 불쌍했고 그 둘 사이에 갇힌 어머니도 불쌍했습니다. 길래는 만석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만석이 옆에 앉자 길래는 그의 손을 잡아 옥동이 무덤 위에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앞에 왔다 간 아이다. 그러나 너는 이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다. 너는 만석이다. 이 집을 지킨 내 첫째다. 내가 이제야 그 말을 한다. 만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봄비에 젖은 흙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길래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치 꼭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이 더는 버틸 이유를 잃은 것처럼 그녀의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만복과 길상도 매일 밤 번갈아 와서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형제들의 손길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만복은 약값을 보탰고 길상은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덕임은 시어머니 곁에서 잠을 줄였습니다. 어느 밤 길래가 세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타고 방 안에는 양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래는 만복과 길상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형을 장작더미처럼 여기지 마라. 필요할 때 가져다 태우고 나면 죄만 남는 사람이 아니다. 만복과 길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 다음 길래는 만석을 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장자라는 지게를 조금 내려놓아라.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유언도, 내 죄도, 동생들 살림도 내 등 하나에 다 얹을 수는 없다. 지게는 나누어 져야 한다. 그 말은 만석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들은 말이라 기쁘기보다 먹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길래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랑할 줄 몰랐다. 내 죄가 사랑보다 앞에 서 있었다. 만석의 턱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아니, 해야 한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긴 세월 돌담처럼 막혀있던 말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게 흔들렸습니다. 덕임은 조용히 눈을 돌렸고 만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길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길래의 마지막 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아, 나를 한 번만 어머니라 불러다오. 미운 어미 말고 그냥 어머니라. 만석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어린 날의 서운함, 청년 시절의 고단함, 장자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이제야 들은 사과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길래 노모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봄 새벽 이슬처럼 작고 해가 뜨면 곧 사라질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길래 노모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승에 붙잡아 두었던 마지막 매듭 하나가 풀렸다는 것을. 이튿날 새벽 만석은 부엌에 홀로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은 젖어 있어 처음에는 연기만 냈습니다. 그는 마른 솔가지를 골라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자 가마솥 아래에서 붉은 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부엌 벽에는 그 빛이 흔들리며 만석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밥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 그 새벽에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줄 밥 한 그릇만을 생각했습니다. 쌀은 많지 않았습니다. 덕임이 아껴둔 흰쌀 한 줌의 보리를 조금 섞었습니다. 물을 맞추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석은 어릴 적 어머니가 밥 짓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솥뚜껑을 여는 소리, 동생들 밥그릇에 먼저 올라가던 따뜻한 김,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이던 식은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모든 기억을 거꾸로 되짚듯 밥을 지었습니다. 덕임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겠소. 덕임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른 행주를 꺼내 밥상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고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엌 안에서 나무 타는 소리와 솥 안에 물 끓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 갈라진 집안에 처음으로 고르게 도는 숨소리 같았습니다. 밥이 뜸들 무렵 만복과 길상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밤새 집에 가지 못하고 사랑방에서 뒤척이다가 새벽 기척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부엌 문가에 서서 형의 등을 보았습니다. 넓다고만 생각했던 그 등이 이제는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형이 늙어간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제대로 보았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사람 등에 얹힙니다. 눈이 쌓이듯 조금씩 얹혀 어느 날 문득 가지를 휘게 합니다. 형님, 만복이 낮게 불렀습니다. 만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느냐? 제가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길상이 이미 갔다. 정말로 길상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내려놓다가 물을 조금 쏟았고 덕임이 말없이 웃었습니다. 길상은 멋쩍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집안에 오래 없던 기운을 불러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흰쌀과 보리가 섞인 밥, 맑은 된장국, 잘게 찢은 마른 명태, 그리고 덕임이 아껴 둔 무나물 한 접시였습니다. 부잣집 잔치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만석에게 세상 어느 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래 노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얕았지만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곁에 앉자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밥 냄새가 난다. 조금 드십시오. 내가 넘길 수 있을까? 한 숟가락만 드십시오. 만석은 밥을 아주 작게 떠서 국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노모는 아이처럼 입을 조금 열었습니다. 밥알 몇 개가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오래 씹었습니다. 목으로 넘기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넘겼습니다. 길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내가 지은 밥이구나. 예, 따뜻하다. 그 말에 만석은 숟가락을 쥔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꼭 사랑한다는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다는 말. 그것만으로도 그의 굳은 마음 한쪽이 조용히 풀렸습니다. 노모는 두 숟가락을 더 넘겼습니다. 그 뒤에는 더 먹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과 길상, 덕임은 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너무 크면 떠나는 사람의 길이 흔들릴까봐 모두 숨을 낮추었습니다. 길래가 만복을 불렀습니다. 둘째야. 예, 어머니. 말재주를 남 속이는 데 쓰지 마라. 장사는 물건을 파는 일이지만 사람 마음까지 헐값에 넘기면 안 된다.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 형에게 빚 갚듯 살지 말고 형제로 살아라. 빚은 갚으면 끝나지만 형제는 끝내면 안 된다.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형을 향해 돌아 앉았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석은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갚아라.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만복은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길래는 이번에는 길상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귀여움은 어릴 때 받는 것이고 책임은 어른이 되어 지는 것이다. 이제 남의 품만 찾지 마라. 길상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말보다 손으로 해라. 장작 한 단, 물 한 동이, 그것이 사람을 바꾼다.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아직 약해 보였지만 그 위에도 이제 작은 지게 하나가 얹힌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래는 덕임을 보았습니다. 며느라기야. 예, 어머니. 내가 너를 늦게 보았다. 너는 이 집에 들어와 시어미의 빈 마음까지 치우느라 고생했다. 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하지 마라. 오늘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 덕임은 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길래는 손을 뻗어 덕임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아주 약한 손길이었지만 덕임에게는 긴 세월 처음 받은 인정이었습니다. 길래 노모의 숨은 해가 떠오를 무렵 더 가늘어졌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아침빛이 번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는 밤새 맺힌 빗물이 이슬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길래는 만석의 손을 붙잡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만석아. 예, 어머니. 이번 생에는 내가 내 어미 노릇을 다 못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올 때 바로 안아주마. 만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다음 생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말로 이 생의 아픔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어머니에게 그 말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울어서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길래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주 작고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미처 살지 못한 모자의 시간이 잠시나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아주마.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길래 노모는 만석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내려앉았다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갯짓에 맺힌 물방울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참은 눈물이 나무 대신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식어갔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잡지 못한 손을 이제야 잡았는데 너무 빨리 놓을 수 없었습니다. 덕임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복과 길상은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어머니를 잃은 울음이기도 했고 형을 너무 늦게 알아본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길래가 생전 원한 대로 큰 상여도 요란한 곡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이 집안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길래를 불쌍하다 했고 어떤 이는 만석을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한두 마디로 재단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길래는 남편 무덤 곁에 묻혔고 작은 옥동이 돌무더기에도 새 돌이 얹혔습니다. 만석은 그 돌 앞에 서서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함,
낯설음, 슬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마음의 한 귀퉁이를 조금 이해한다는 뜻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가 지나고 세 형제는 다시 논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훈장 증참 아래 문서를 새로 썼습니다. 노는 세 몫으로 나누되 길래 노모가 살던 초가와 작은 텃밭은 만석과 덕임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만복은 장터 빚을 갚을 때까지 제 몫의 일부 소출을 형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린다는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형의 손이 가장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상은 달마다 쌀과 장작을 들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에 있다. 오지 않으면 없는 약속이다. 만복과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 이 집안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박는 말뚝 같았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조심했습니다. 만복은 장터에서 벌이가 좋지 않은 날에도 밤 실골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쌀이 없으면 마른 미역이라도 들고 왔고 그것도 없으면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길상은 장작 패는 일이 익숙해져 더는 손바닥이 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형에게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만석은 무뚝뚝하게 가르쳤지만 전처럼 혼자 다 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덕임의 얼굴도 조금 펴졌습니다. 그녀는 노모에게 받은 노비녀를 장롱 깊이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장날이나 제삿날이면 머리에 꽂았습니다. 누군가 비녀가 낡았다 말하면 덕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낡아서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 비녀는 더 이상 죽은 아이의 한만 담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길래의 사과와 만석의 세월, 그리고 이 집안이 다시 서로를 보려 애쓴 흔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만석은 마당에 앉아 지게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새잎이 돋았고 처마 아래 제비가 집을 지으려 진흙을 물어왔습니다. 만복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았고 길상의 아내는 덕임과 함께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만석은 그런 풍경을 멀찍이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이 하나가 넘어지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려다 만석의 투박한 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아이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서툴러도 늦지 않은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받지 못한 것을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이상한 힘입니다. 그해 가을, 밤 실골 논에는 벼가 제법 익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밥그릇이 텅 비는 날은 줄었습니다. 세 형제는 추수날 함께 논에 섰습니다. 만복은 낯질이 서툴러 몇 번이나 허리를 폈고 길상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동생들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농사는 말로 짓는 것이 아니다. 만복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장사도 말로만 되지는 않더이다. 길상이 보탰습니다. 장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큰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랜 겨울 끝에 언 땅이 조금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추수를 마친 뒤 만석은 첫 햅쌀로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은 길래와 아버지, 그리고 옥동이의 작은 돌무더기 앞에 올렸습니다. 밥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두 손을 모으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마음속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게나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밥은 따뜻합니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붉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풀밭에 굴렀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주워 제사상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막내에게 먼저 주었을 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라 다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만석의 머리에도 흰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예전처럼 무섭고 고집센 첫째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집안 다툼으로 찾아오면 만석은 긴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늘 착한 것은 아니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침묵도 빚이 되오. 그 말은 밤 실골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형제와 화해했고, 어떤 이는 늙은 부모에게 늦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만석의 삶이 큰 벼슬이나 재물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등잔 하나는 남긴 셈이었습니다. 덕임은 가끔 놋비녀를 꺼내 닦았습니다. 비녀 끝에 연꽃 무늬는 달아 흐릿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비녀를 보며 길래 노모를 떠올렸습니다. 모진 시어머니로만 기억하기에는 그녀도 너무 많은 슬픔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슬픔이 만석에게 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덕임은 그 둘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기억한다는 것은 좋은 면만 남기는 일이 아니라 아픈 면까지 제자리에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덕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밉소. 덕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기도 하오. 그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초가 지붕 위에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한 마음 안에 같이 산다는 것을 그는 늦게 배웠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진짜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진짜라서 사람 마음이 그토록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밥상이었습니다. 길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만석은 매년 첫 햅쌀밥을 지었습니다. 그 밥은 늘 작고 따뜻했습니다. 상 위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된장국, 나물, 감 한 조각, 그리고 김이 오르는 밥 한 그릇. 만석은 그 밥을 올릴 때마다 어머니 마지막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하다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해 만복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를 용서하셨습니까? 만석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논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벼 그루터기 위에 내려앉아 마치 하루가 마지막 남은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다 용서했다 말하면 거짓말이다.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어머니도 한 사람으로 보이더라. 어미이기 전에 겁 많고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보이니 원망이 조금 자리를 옮겼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만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자리 밖으로. 만복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용서란 지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는 오늘의 밥그릇을 없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길래의 무덤 앞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만석은 옥동이의 작은 돌무더기에도 밥 한 숟가락을
따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먼저 온 형님도 드십시오. 처음으로 옥동이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산기슭을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만석의 마음속 오래 닫힌 방 하나가 그날 조금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밤실골의 오래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끝내 큰 벼슬을 하지도 만석군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등에 얹힌 짐을 끝까지 지고 가다가 마침내 그것을 동생들과 나누어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모는 늦게야 자기 죄를 입 밖에 냈고 그 늦은 고백이 무너진 집안의 돌담을 다시 쌓는 첫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방 하나쯤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 방을 끝내 열지 않으면 그 어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번집니다. 길래 노모의 잘못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두려움 뒤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만석의 아픔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데 있었지만 그의 깊이는 끝내 그 버림마저 사람의 사연으로 바라본 데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 자식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남보다 멀다 하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묻어둔다고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살아있을 때 손을 잡고 건네야 비로소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